사람이 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소환조사에는 왜 부르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2013년도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 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성장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일우입니다. 오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 팀에 새로 합류한 장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 기자, 김학의 전 차관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워낙 유명하죠. 네, 김학의 전 차관.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사였고 2013년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자마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영상,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문제가 터져나왔죠.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가 유력 인사들을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를 하고 동영상까지 찍어놨는데 그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결국 김학의 씨는 차관 임명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모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죠.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 2019년에 검찰이 3차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수사를 앞두고 김 전 차관이 심야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뉴스에 참 많이 등장한 인물인데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 2019년 심야의 출국 금지. 이게 불법이었다. 이런 의혹에 대한 거잖아요. 네, 검찰은 이미 이때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럼 먼저 2년 전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현장부터 짚어봤습니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쓴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소환조사에는 왜 부르가시나요? 심야에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저지당한 김 전 차관은 본인과 닮은 수행원을 앞세워 출국장을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한 건 3월 22일 밤이었습니다. 별장 동영상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불과 나흘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사회특권청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 현장에서 한 저가항공사의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구입했습니다. 새벽 0시 20분에 비행기 탑승 예정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저가 항공사로 가서 현장 발권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유인 심사대가 아닌 자동 무인 심사대를 거쳐서 출국 시도를 하셨던 것이죠. 김 전 차관이 출국 수속을 시작하자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금요일 밤 현장 발권을 통해 기습적으로 이뤄진 출국 시도. 당시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는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을 받고 심야에 영등포에 있는 집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55분. 이 검사는 동부지검 도착 불과 10분 뒤인 새벽 0시 5분 인천공항에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왜 부르가시나요? 그리고 새벽 0시 10분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불과 10분 전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주 뒤 돌아오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며 결코 도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야반도주를 시도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출국이 저지된 이후 시작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2019년 5월 검찰은 별장 동영상에 찍힌 성접대,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의 뇌물죄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3년과 14년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1, 2심 재판부도 모두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 측에 접수됐습니다. 2013년도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 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몇 시간 뒤 행정처리 차원에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 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원지검에 수사팀을 꾸려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했던 이규원 검사. 검찰은 그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선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국경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으로서 김 전 차관께서 그냥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정말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그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 정말 항상 좀 묻고 싶은 좀 그런 심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 국민의힘은 이 불법 출금 의혹을 파보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을 윗선이 가로막았다고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도 연루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대한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공소장은 기소 하루 만에, 그것도 이성윤 고검장이 받아보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다시 보니까 2019년 3월 22일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말 상황이 긴박했네요. 네, 만약에 1, 20분만 출금 조치가 늦었다면 김 전 차관은 그대로 출국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공적으로 심야 출국 시도를 막은 건데 검찰은 이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결정서입니다. 사건 번호란에 동부지검 2019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보냈던 출국 금지 요청서에는 서울 동부지검 2019 내사 1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공식 수사 착수 전이라서 사건 번호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해 사건 번호를 임의로 적어 넣었습니다. 검찰이 먼저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허위로 사건 번호를 적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규원 검사 측은 긴급한 상황에선 그게 검찰 관행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급하니 일단 임시 번호를 쓰고 추후 사건 번호를 받곤 했다는 겁니다. 또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상부의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지시를 받고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발송을 했던 거고요. 검사로서 상급자의 지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업무에 따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서 공권을 한 거고.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출입국 관리법을 어기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인데 김학의 씨는 당시 공식 입건이 되지 않아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규영 검사는 당시 긴급 출국 금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김학의 씨가 공식 입건된 상황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 피의자가 맞고 그래서 긴급 출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1년 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을 조사해온 터라 피의자로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대법원 판례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공식 입건하기 전이라도 조사 대상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수사를 개시했다면 피의자 신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도 공식적으로 입건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 법원은 의심이 가고 범죄의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은 뭐가 문제라는 걸까? 한마디로 이규영 검사는 검사지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검사는 당시 검찰에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파견가 있었는데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이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임시번호를 부여할 권한이 없는데 썼으니 그 번호도 허위라는 얘기가 됩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 수사팀은 이규영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출국금지는 사실 꼭 피의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일반과 긴급으로 나뉘는데 일반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요청 없이 장관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출국금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출국금지는 형사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사실은 안 되고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범칙금리 그럴 수도 있고 조세가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 김학의 씨의 경우는 이런 일반 출국금지가 아니라 긴급 출국금지라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일반 출국금지와 달리 긴급 출국금지의 경우엔 수사기관이 장관 승인 없이 일단 조치부터 하고 이후 12시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남용을 막기 위해 형사 입건된 피의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씨가 출국을 시도하기 전 이미 대검찰청에 일반 출국 금지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이 수사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출금이 무산되고 딱 사흘 뒤 김학의 씨가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한 겁니다. 만일 김학의 씨에 대해 검경이 미리미리 출국 금지를 해놨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논란인 셈입니다. 자,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사건 번호를 임시로 적는 게 불법이냐 아니면 관행이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쟁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기소가 됐으니 이제 재판에서 가려질 텐데요. 다만 출국 금지를 요청할 때 임시 사건 번호를 기재한 걸 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건 과거의 다른 출국 금지 사건들을 한번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검찰이 다른 출국금지 요청서들을 작성할 때 정말 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했는지 검증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취재진이 지난 7년간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출국금지 요청서들을 입수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상당수 문서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4년 이후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출국 금지 요청서들을 입수해 검토했습니다. 먼저 2016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살인용의자 출국 금지 요청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했던 것과 같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적어야 할 사건 번호란이 비어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없다면 이 출금 대상자가 공식 입건된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얘기고, 있는 번호를 누락했다면 다시 적으라고 되돌려 보냈어야 합니다. 규정대로라면 이 요청서로는 이 사람에 대해선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올린 이 요청서를 제출받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걸 승인한다고 문서에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항으로 전달돼 출국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 출국 금지 요청서 역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담당 경찰관과 검사는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직접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이 요청서는 문서 번호가 없습니다. 지검장 관인은 찍혀 있지 않고 대신 생략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사건 번호란엔 초기 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적지 않은 겁니다. 사건 번호가 없어서 안 썼는지, 급해서 불가피하게 비워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절차적으로 법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이 요청서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긴급이 아닌 일반 출국금지 요청서는 어땠을까? 지난 2017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법무부로 보낸 일반 출국금지 요청서. 이 요청서 역시 문서 번호도 없고 지검장 결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사 요청대로 사기죄 혐의를 받는 이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들 문서만 보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면서 관행적으로 절차를 소홀히 해온 건 아닌지 의심을 사기 충분합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출국금지 요청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기소한 사례가 있는지 검찰에 문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사 징계 사례는 비공개가 원칙이라 공개할 수 없고 기소 여부도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출금 요청서 작성한 검사가 뭐 이규원 검사처럼 무슨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처벌받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입건 안 하고 피의자 신문도 줘서 쓰고 증인 신문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그리고 과거의 검찰이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다 적법 절차를 다 지켜서 했느냐?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관련된 판례만 해도 수두룩 빽빽해요. 뭐 압수수색 좀 잘못했다고 너 이거 왜 절차적으로 안 지켰어? 갑자기 너 직권남용이야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처벌한 사례가 있느냐? 사실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사례. 이렇게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9일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9명이 숨진 참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문모 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 씨가 재개발 사업 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며 철거 공사 수주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 15일 문 씨를 피의자로 입건합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문 씨는 이미 입건 이틀 전 일요일인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시점에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미리 일반 출국 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설사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기 전 출국 시도가 포착됐더라도 긴급 출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이라 긴급 출국 금지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긴급 출국 금지는 범죄 혐의자들이 문 씨처럼 주말이나 또는 김학의 씨처럼 심야에 갑자기 출국을 시도하는 걸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건, 사건 번호 부여 등 절차를 지키다 보면 현실적으로 출국을 막기 어려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야간에 김학의를 입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인지 보고서를 써야 돼요. 피의자 성명해서 뭐 범죄 사실 쓰고 검사장한테 결재 올리고 그거 언제 합니까? 그 야간에 그 동부지검장 깨우고 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검찰은 어쨌든 긴급 출금 조치가 불법이라는 제보와 고발이 있었고
이걸 알게 된 이상 수사와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 예규에 검찰 공무원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비위를 발견한 청에서 보고한 후 수사 조사를 진행한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이트가 확인한 과거의 출국 금지 사례들은 어떨까?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 과거의 여러 출국 금지 요청서에 사건 번호가 빠져 있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당연합니다. 검찰이 밝힌 대로 김학의 출국 금지 과정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을 보니까 문서 번호도 없고 사건 번호도 없는 출국 금지 요청서들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유독 김학의 출국 금지만 문제를 삼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저 문서를 만든 검사들도 다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수사기관이 한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승인해준 비율이 무려 98%에 달합니다. 이야. 이 정도면 거의 무사 통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출국 금지도 과연 적법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출국 금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도 있죠, 체포도 있죠, 뭐 또 압수수색 뭐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출국 금지 사건 말고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이창영 경감. 이 경감은 지난해 1월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출국장에서 검찰이 자신을 출국 금지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그때만큼 차량 막고 슬프고 진짜 내가 이게 경찰관이라는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너무 후회되고 와, 진짜 그 심정은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진짜. 이 경감은 2018년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수사가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이루어진 거 아닌지 당시 수사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감도 검찰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출국 금지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을 때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또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우려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출금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는 경찰 공무원이고 이미 수사가 진행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통지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선 출국 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건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애당초 검찰의 출국 금지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정상 일반 출금을 할 때는 출국 금지를 하는 자세한 소명 자료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출금 요청서 한 장만으로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7월 인권위는 이 경감에 대한 출금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검찰에 1년 전 인권위가 내린 이 조치를 이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직원들에게 앞으로 유의하도록 교육했다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리라는 인권위 권고는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박두혁 씨. 2012년 8월 갑자기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해줬다는 혐의였습니다. 영장 없이 48시간 잡아두는 긴급 체포가 아니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위조할 줄도 모르고 실제로 현지 국가에 가가지고 그 나라부터 여권을 받아왔고. 법원은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을 돈을 받고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도록 알선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출소한 박 씨는 자신이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고 확신하며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인천지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박 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피내사자인 박 씨는 해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 그대로 발부했습니다. 이제 적법 절차는 누가 찾아먹는 권리냐? 검사, 판사, 변호사가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대기업 관련되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빠져나가는 것이 적법 절차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죄를 졌을 때는 적법 절차는 안 보여요. 절대 논하지 않는다. 박 씨는 2018년 불법적인 체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사 단계에서 피내사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효, 즉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 사건 기록엔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박 씨의 구속영장과 출국 금지 요청서, 인천지검이 작성한 두 문서 모두 사건 번호가 2012 임시 690. 박 씨에게도 정식 사건 번호가 아닌 임시 번호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이 임시 번호가 뭔지, 왜 쓰였는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제가 시스템에서 찾아본 거로는 그걸로는 검색이 불가능했거든요. 해당하는 그 번호에 대해서 저희가 뭐 특정이 되거나 뭐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검사가 있는 것으로 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당시 본인이 기록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검사님이 그 분 계시면 그분한테 뭐 진정을 어떤지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는 인천지검에 이렇게 임시번호로 출국금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정식 형사사건번호 부여 전 수사를 위해 임시사건번호를 등록하고 조서 등을 작성한다고 답해왔습니다. 그리고 임시사건번호는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올해 1월 인천지검 소속의 한 부장검사는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편 적이 있습니다. 김학의 씨 출국 금지에 임시번호를 사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불붙었던 올해 1월, 부천지청의 정유미 부장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유미 검사는 임시번호가 관행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또 검찰에 몸담고 있는 20년간은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했습니다. 즉 김학의 씨를 임시사건 번호를 사용해 출국 금지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실명 비판이 나오자 언론들은 이 주장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임시번호는 지금도 사용 중이라는 인천지검의 공식 답변과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정검사.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이번에는 대검찰청에 물어봤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질문에 대검찰청은 임시번호는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SNS 글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급할 때는 임시사건 번호 만들어서 쓴다는 거네요.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할 때 이것도 일종의 임시사건 번호 만들어서 쓴 거잖아요.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앞서 잠시 언급됐지만 이규영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파견가 있었으니까 임시사건 번호를 만들 자격 자체가 없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한데 지금으로선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수사에 대한 논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절차에 불법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사건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전에도 절차를 어긴 출국 금지 요청이 많았는데 왜 이 사건만 문제를 삼느냐? 그렇다면 김학의 씨가 출국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했었더라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10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이 석방됐습니다. 본인이 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두 번째 석방되셨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들한테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대법원은 뇌물을 줬다는 증인의 진술을 더 확실히 검증하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곧바로 보석이 허가됐고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못 박았습니다. 정작 여론의 공분을 샀던 혐의는 이제 처벌이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대법원은 그 밖의 뇌물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만 아직 유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처음 수사선상에 오른 건 지난 2013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송치받아 6개월가량 수사한 뒤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도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최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확실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1, 2차 수사를 통틀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딱 한 번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포함해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계좌 추적 역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돼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위직 검사 그들의 비리를 스스로의 손으로는 사법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 분명히 서 있었던 것 같고 2019년 검찰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시작된 세 번째 수사. 이번엔 1, 2차 수사 때와는 달리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도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1, 2차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 그리고 그 지휘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로 불붙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야권은 곧바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이라며 이런 게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이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내리셨고 사실상 수사주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법무부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법에도 근거 없이 그 김학의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 뒤이어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장관도 불법 출금 과정에 연루됐다는 수사 내용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논란은 더 커졌고 제 식구 감싸기의 상징으로 또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던 김학의 사건은 이제는 현 여권을 공격하는 소재가 됐습니다. 결국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자체는 사라지고 출국 금지 의혹만 남게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위검사였던 김학의 씨를 봐줬고 김 씨를 봐준 검사들도 봐줬던 검찰. 이런 검찰이 정작 김학의 씨를 출국 금지한 걸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게 과연 정의냐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2013년, 2014년에 검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었을 때 잘못 처분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사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 정의에 굉장히 심각하게 반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가 잘못됐다고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은 당시로서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온 국민이 이 사람은 범죄자다, 피해자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었을까요? 그건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법을 집행할 때 그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겁니다. 같은 이유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꼭 바로잡아야 하고 김 전 차관에게 검찰이 내렸던 2차례의 무혐의 처분, 이에 대한 반성과 진상규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 wish I found some better sounds no one's ever heard. I wish I had a better voice that sang some better words. I wish I found some chords in an order that is new. I wish I didn't have to rhyme every time I sang. I was told when I get older all my fears would shrink, but now I'm insecure and I care what people think. My name's Blurry Face and I care what you think. My name's Blurry Face and I care what you think.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47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네, 성장경입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스트레이트 팀에 합류한 지난 특별판에서 한번 인사하셨죠? 장인수 기자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세옥 팀장이 이제 자리를 하셨는데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박민주 데스크가 오늘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재 데스크를 맡고 있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기 오늘 박민주 데스크를 저희가 모신 게 전문가로 모셨어요. 아,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장윤순 기자가 워낙 또 취재를 잘 하고 열심히 했는데 좀 취재를 같이 한 거라고 볼 수 있나? 네, 같이 했죠. 좀 도와줬죠, 제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이제 2019년 일이잖아요. 이 출국 금지 일이 있었던 게 그리고 그 별장의 성접대 의혹이 있었던 건 2013년 이때인데 19년 당시에 보직을 그때 뭘 맡고 계셨죠? 2019년에 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출국 시도가 저지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수사를 취재하는 법조팀을 총괄하고 있는
법조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로 저희가 공교롭게도 박민주 데스크가 당시에 법조 팀장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제 이 사건을 진두지휘를 하신 분이잖아요, 취재를. 박민주 기자가 법조 출입을 오래 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짧고 굵게. 직업 일진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데스크가 자리를 하게 되셨고요. 일단은 먼저 우리 장현수 기자 스트레이트 특별판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는 드렸습니다만은 첫 아이템 스트레이트에 합류하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게 아이템이 김학의 건이었잖아요. 네. 너무 어려웠던 게 데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모르는 얘기를 했어요. 데스크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막 저런 게 있었나?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알고 다 조금씩은 알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예, 아는 거를 정리해 주는 게 아니 기자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다 아는 얘기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부장이랑 데스크가 이미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원래는 취재 기자가 알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데스크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역시 장인수 기자의 강타장 게 이번에 발로 뛰어가지고 또 상당한 성과를 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과 출국금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명확하게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우리 박민주 데스크께서 좀 편년체로 예, 편년체? 연도별로 그 2013년에 뭔 일이 있었고 어쩌다가 19년에 이 일이 좀 발생했는지를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3월경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세간에 뭔가 정부 고위직,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별장에서 좀 입에 담기 민망한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소위 말하는 성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등장인물이 누구라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기자들도 당연히 인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갓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케이블 종편 방송에서 일보를 냅니다. 이런 게 돌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지상파를 비롯한 주요 신문들이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옐로우 스타잖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기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너도 나도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결국은 수사가 시작됐죠. 경찰청에서 처음에는 경찰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어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검찰에서 체포영장도 안 내주고 김학의 씨는 조사도 안 받고 나오라고 해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다. 6개월을 끌더니 무혐의다.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무혐의다. 2차 수사였다. 그게 1차 수사고. 이제 그때 나왔던 가장 유명한 멘트가 그거였잖아요. 화면을 보고 알아볼 수 없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부연을 드리자면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검사장이었고. 네. 검사장이었고. 당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을 또 상당히 탐탁치 않아 했어요. 이 사건 수사하는 거를 당시. 이게 당시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의 증언입니다. 예. 그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그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이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2차 수사가 시작이 되죠. 2014년에. 근데 그때도 수사를 하다가 2015년에 조용히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잊혀진 사건이 됐어요. 이거는. 정권이 그리고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과거 검찰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았다. 의혹도 많고 소위 말하는 권력층이 연루된 범죄에 너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묻어버렸다. 근데 검찰 내부에서 과거에 잘못했던 수사가 뭐 있었느냐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 진상조사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자연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뭐 예전에 뭐 형제복지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이건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재수사 논의 과정이 진행되던 중에 그리고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약자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니냐, 여성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수사는 못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한다. 요 말이 있고 난 4일 뒤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금요일 밤에 금요일 심야에 딱 출국을 시도하다가 저지가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저지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출국 금지가 지금 오케이가 나서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은 못 나가고 잡혔는데 이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게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그 수사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검사가 이규원이라는 검사인데 장 기자, 이규원 검사 일단 혐의가 뭐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입국 관리법을 어기고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이게 직권 남용이다. 너는 그럴할 권한이 없는데 직권을 남용해서 출국을 막았다. 이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게 하나 있고 이 과정에서 출국 금지 요청서를 이규원 검사가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가 문제가 됩니다.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건 번호가 실제 사건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임의의 본인이 만들어낸 사건 번호를 거기다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사건 번호를 적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거다. 공문서 위조네요? 네, 그렇죠. 위조가 아니라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3차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진상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건 번호 자체가 없었죠. 공식 수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성 행사가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김학의 씨는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곧 수사에 들어갈 피의자가 될 사람인 거죠. 입건이 돼야 피의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는 피의자가 아닌 상태고, 하지만 검찰은 지금 나간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실질설 그 피의자 신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장 기자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취재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잠깐만 정리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실체적 진실 밝혀라. 그리고 시효가 남아 있으면 엄벌해라. 이러니까 되게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규근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이 만약에 출국을 하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알람을 등록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출국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학의가 출국 수속을 받으면 알람이 울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규원 검사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좀 출국 금지를 미리 해놓자. 일반 출국 금지를 미리 해놓자라고 대검에 요청을 하는데 대검에서 안 받아들여요. 이거를. 대검에서 3일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금요일 밤에 출국을 시도하잖아요. 그 3일 전에 일반 출국을 요청하는데 대검에서 안 받아들이고 이런 일련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언론 보도도 나고 이러면서 아마 김학의 차관이 좀 그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 밤에 갑자기 나가는데 이게 상황이 꼬인 게 이규원 검사가 이때 진상조사단에서 이 김학의 사건 그 조사를 맡았는데 검찰 과거사 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법 체계를 봤을 때는 이건 정식 수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닌데 조사권만 그렇죠. 있는 거군요. 국가적인 사건이어서 대대적인 조사는 하는데 정식 수사는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그 사건 번호가 없습니다. 입건을 해서 수사가 개시돼야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사건 번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가 없는데 사건 번호를 허위로 적었으니까 너는 불법을 저지른 거다, 이규원 검사.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실질설, 형식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과거 검찰이 보면 사건 번호 없는데 사람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출국 금지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법원은 검찰 편을 들어줍니다. 그 논리는 뭐냐면 정식으로 입건해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범죄가 있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어떤 수사 행위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을 검사가 했다면 그거는 수사가 개시된 걸로 보고 피의자로 규정하겠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법원 판례가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뭐 본부장 측은 아마 좀 그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이거 사실상 김학의는 피의자였다. 당시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전 국민이 다 범죄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건 번호가 없다고 해서 피의자가 아닌 거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니까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검찰 측에서는 어찌 됐건 긴급 출국 금지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을 보면.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너는 법을 어긴 거다. 그럼 형식을 강조합니다. 일단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딱 드시는 생각이 지금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사흘 전에 왜 안 받아줬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드실 생각일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드실 만한 생각은 아니 그러면 처음에 왜 불기소를 했어? 아마 이제 이 두 가지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처음에 무혐의 처분? 네, 무혐의 처분이죠. 그러니까 불기소는 아니죠. 무혐의 처분. 네, 1, 2차 수사에서 무혐의를 해놨다가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됐는데 심지어 3일 전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받아들여졌고 급히 잡으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잡으려는 놈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도둑을 불법적으로 잡았다고 도둑을 잡은 사람한테 죄만 물으면 누가 도둑을 잡냐 뭐 그때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참 이게 복잡한 문제네요. 네,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처음에 일반 출국 금지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 거절됐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긴급 출국 금지는 반드시 사건 번호가 있는 형사 피의자여야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반 출금, 긴급 출금 이것도 좀 구분을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출국 금지라고 하면 대체로 다 일반 출국 금지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출국 금지는 사실상 이제 우리는 다 수사 행위라고 보통 언론을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 그 출국 금지 되는 걸 많이 언론에서 접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출국 금지는 행정 조치입니다. 수사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 출국 금지를 나라에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수사기관이 아닌 그냥 여타의 다른 행정기관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냥 직권으로 이 사람은 출국금지 시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실제로 경험이 있는데 공항에서 한번 못 나간 적이 있는데 자동차 범칙금 안내도 못 나갑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출국금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 체납이 안 돼도 출국금지가 걸리고요. 예를 들면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막 소송이 걸린 거예요. 형사가 아니더라도. 빚 많이 지고 왕창 땡겨서 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필요하면 출국금지를 해놓습니다. 그저 피고소인들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수사기관이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일반 출국금지가 있고 근데 이제 긴급 출국금지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딱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죠.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제 사실상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미처 출국금지까지는 안 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냥 검사가 바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원래 일반 출국금지는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공무원한테 보내는 겁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하는 공무원들. 예를 들면 부산항에서 근무하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항을 통해서 배 타고 나가려는 첩보가 입수되면 바로 써서 부산항에 보내서 거기서 막는 겁니다. 긴급 출국 금지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3일 전에 냈던 일반 출국 금지가 반려가 됐잖아요. 그 반려의 이유는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그 이유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일단 그 대검에서 3가지 이유 정도를 드러났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수사 중이 아니어서 할 필요가 없다. 진행 중인 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인 수사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다. 조사단이 그렇게 오래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아마 전 차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습적으로 이렇게 금요일 밤에 대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 만약 그럴 줄 알았으면 그걸 받아들여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구속 적부심을 할 때요. 그러니까 거주지가 이제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제 구속 수사를 한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사람은 일단 잡아둔다가 이제 구속의 요건인데 말하자면 이 출국 금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갈지 모르니까 일단 출국 금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는 아직 이 사람은 아직 범죄자의 그 피의자가 아니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제 그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설마 해외로 도망가겠느냐? 약간 이제 좀 이런 아니한 생각. 그렇죠. 이게 아니었을까? 자, 어쨌든 검찰이 이 절차가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재판은 그러니까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이규현 검사가 당시 알았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맞는 방법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당시 긴급 출국 금지의 방식으로 일반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었잖아요. 당시 2019년 3월 22일 밤에 한 10시경에 대략 알려졌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공항에 나타났다. 지금 검찰의 지금 엄격한 법 적용, 검찰의 논리대로면 그 상황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규현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지만 현직 검사지만 과거사 위에 진상조사단에 가 있으니까 파견에 가 있으니까 또는 수사권이 없어. 그리고 이 긴급 출국 금지는 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 수사하던 검사가 해야 되는데 요청을 해야 되는데 당시엔 공식적으로 수사하던 검사는 없었잖아요. 조사만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다른 수사 검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에 그렇죠. 있는 이규현 검사의 동기, 뭐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일반 동기한테 그렇죠. 야, 네가 좀 대신 나 대신 그건 그걸 가능할 수 해달라.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는데 지금 5분 있다가 비행기 뜬대는데 지금 무슨 그런 그러니까 시간이 당시에 이규원 검사가 영등포에 있는 집에서 동부지검으로 갑니다. 급하게 심야에 연락을 받고 가는데 도착이 11시 50분경이죠. 밤 11시 55분에 정확하게 동부지검에 동부지검은 도착합니다. 성사구에 있고 예, 도착하는데 영등포에 있는 집에 출발했다는. 거기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보낸 시각이 10분 뒤에 보내요. 너무 급하니까. 진짜 빨리 보내긴 했군요. 근데 그때 언제 동부지검에 있는 현직 수사권 있는 검사를 깨워서 불러내고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비행기 아무것도 모르는 탑승 검사. 시간이 0시 2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규원 검사가 요청서를 보낸 시간이 0시 5분. 출국 금지 조치가 인천공항에서 내려진 게 0시 10분. 진짜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 김학의 전 차관은 몰래 나가려고 했다라는 게 화면에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가계무샤 예. 자기랑 닮은 사람을 앞서 세우고 있었던 거였고 만약에 모자 쓰고 혹시라도 선글라스 수사기관이라든지 언론에 잡힐 경우에 네.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그렇죠. 만들어 놓고 게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예매해서 가신 거 아니잖아요. 현장 발권이잖아요. 현장 발권. 그날 밤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한 10시경으로 추정되는데 인천공항에 밤늦게 도착합니다. 10시 20분에 적강공사의 태국 방콕행 비행기표를 10시 20분에 하고 그다음에 30분 뒤인 10시 50분에 무인 심사대를 통해서 좀 사람 눈에 안 띄는 해서 출국을 시도합니다. 그래갖고 이때 그 출입국 관리본부에서는 이때 이제는 알게 돼요. 인지를 하게 됩니다. 네, 출국 수속을 밟으니까. 전자심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인 출국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10시 20분에 비행기표를 샀는데 탐색 시간이 0시 20분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잘 없죠, 외국에.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난 돌아올 예정이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건 아무도 모르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장혜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그 전에 이 긴급 출국 금지라든지 뭐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 과거에는 임시번호로 출국 금지한 사례가 없냐? 왜냐면 지금 검찰에서 임시번호 하나 갖고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그렇죠.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봤는데 이규원 검사는 차라리 양반이었던 거죠. 예. 이규원 검사는 그래도 임시번호라도 만들어서 써놨는데 아예 사건 번호를 아예 안 쓰고 공란으로 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그냥 초기 내사 이렇게 사건 번호란에 초기 내사 이렇게 한글로 당당하게 적어서 이렇게 출국 금지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출국 금지를 받아들여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98%는요. 그냥 이게 내면 되는 거죠. 그 출입국 관리본부에 그래서 한 직원이랑 그 물어봤는데 보통 긴급 출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워낙 급박하니까 검사들이 긴급 출금의 경우에는 요청을 다 갖춰서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무원이니까 어찌됐건 출입국 관리본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이걸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류가 너무 엉망으로 오면 전화를 해서 이런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좀 다시 보내줘라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럼 보통 당직실이나 검사실에 이제 수사관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렇죠. 보통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고 빡빡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갑시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제 출입국본부 측에서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요런 거 정도는 좀 추가해서 보내주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다 안 되면 저쪽 검사실에서 수사관이 이렇게 검사 바꿔줘서 검사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이번에 가시죠. 그러면 보통은 출입국본부에서 그냥 다 도장 찍어서 그냥 다 출국 금지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규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규원 검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넘어온 서류가 이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게 왜냐하면 2013년도 번호를 쓰거든요. 지금 2019년인데 2013년도 번호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거 좀 안 맞는다 형식에 다시 써서 보내줘라. 그리고 그렇게 그 서류를 다시 보내는 과정이 한 3차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원 검사가 계속 다시
서류를 새벽 5시까지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이제 이게 입장이 갈리는 게 검찰은 거봐라. 너희 불법인 줄 알고 이게 문제되는 줄 알고 여러 차례 수사 그거를 다시 만든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이규원 검사 측은 아니다. 원래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거고 그래도 좀 그 사후에라도 이건 당연히 이걸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양식을 맞춰놓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요 지금 사건 담당 검사 혹시 이름 알 수 있나요? 지금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그렇죠. 그 이름 좀 혹시 수사 담당 책임자는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죠. 이정섭 검사. 예. 아니 저는 늘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검사들이 자꾸 검찰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 안 밝히잖아요. 이정섭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라고 합니다. 네, 이정섭 부장검사님. 이정섭 부장검사가 김학의를 2년 6개월 실형받게 한 그 수사검사기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했던 2019년에 3차 수사 그때 부장급 주임검사로 수사단에 파견이 돼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던 검사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비판이 뭐였냐면 우리가 김학의 전 차관은 그래서 기소했는데 아니 이때는 기소했는데 2013년, 2014년에 다 봐줬잖아요 검찰이. 그럼 그때 봐줬던 검사들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다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그때 지휘부 다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죠. 사실은 검찰의 진상조사단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김학의를 처벌하자라거나 윤중천을 처벌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그때 제대로 했느냐 이걸 확인해 보겠다는 게 진상조사단이죠. 말이죠. 과거사위원회였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13년, 2014년에 검찰 수사팀을 다 무혐의한 그 논리가 2019년 수사에서 그걸 봐줬다면 근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5년이 그래서 이건 아예 들여다도 못 봤다.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게 뭐 부당한 외압 이런 직권남용인데 그건 공소시효가 남았었어요. 2013년, 14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수사는 2019년이었으니까. 근데 직권남용은 아무리 봐도 부당한 외압 이런 건 없었다. 그렇죠. 이 논리로 다 무혐의가 됩니다. 참 편합니다. 지금 왜 검찰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만 집중 유독 이렇게 수사를 빡시게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김학의가 단순히 과거에 차관까지 올랐던 고위 검사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수사를 하는 이유. 장인수 기자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있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기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 수사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제보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고 출국 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그리고 또 권익위로도 그런 이제 그 신고가 되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이거 조사해야 된다. 불법이 있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정치권에 어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 이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죠. 그 제보는 그럼 처음에 누가 한 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건 번호가 없다라는 거는 이전에 검찰 관례에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엽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되풀이왔던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콕 집어서 어딘가에 제보를 했더니 그거를 정치권에서 크게 받아 안아서 브리핑을 하고 검찰은 그거에 맞춰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하필이면 김학의 사건을 갖고 다른 것도 아닌 김학의 사건은 원래는 현 야권에 불리한 왜냐하면 현 야권이 집권하고 있을 때 검찰들이 다 묻고 했던 거고 그렇죠. 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이었고 그렇죠. 그 잘 나갔던 분이고 김학의 차관이. 근데 이제 이 김학의 사건 갖고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 지금 현재는 이 사건은 야권이 여권을 공격하는 어떤 소재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직권남용해서 검사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무도하고 불법하게 출국 금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야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김학의 사건은 정말 무도한 행위를 했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이 여성들과 그런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을 처벌하고 그 당시 진실이 뭐였는지 그 당시에 왜 이 사건이 덮였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묻히고 정치권의 공방만 남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국민분들이
이 수사를 보고서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검찰이 김학의도 봐줬었고 김학의를 봐줬던 검사들도 봐줬었는데 어떻게든 김학의 한번 법정에 세워보려고 적극적으로 심야에 가서 출국을 막았던 그 검사를 검찰이 처벌하려고 한다. 세게 수사해서. 이거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실체적 어떤 그 전개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딱 위에서 봤을 때 그림이 그렇죠. 그림이 좀 묘하잖아요. 이게 사실. 물론 이제 우리가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그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과연 물론 위법한 법 집행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뭐 살인범도 인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김학의 전 차관이 침해당한 법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의 어떤 범죄 혐의에 비해서 본인이 침해당한 법익은 해외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근데 이 법익이 과연 국민의 정말 심각한 기본권 침해냐 이게 아니라는 해석도 있어요. 지금 법조인들을 보니까. 예, 제가 만나본 그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나 이렇게 전직 뭐 판사나 그 검사 출신 중에 하는 일부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행정 절차 이게 이제 출국 금지는 행정 조치니까 행정 절차에서 실수가 있거나 누락됐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다 불법이고 검찰 수사를 받고 이게 불법을 저지른 걸로 판결이 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행정 절차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누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검찰이 굉장히 절차적 정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큰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수사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누굴 가서 체포해보거나 압수수색하거나 구속한 게 아니라 그냥 출국 금지라는 말 그대로 하나의 행정 조치를 좀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수사 편의를 동원해서 한 건데 이게 과연 불법인 거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절차적으로 정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걸까? 이거에 좀 의문을 표하는 그 법률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검찰이 얘기한다면 똑같은 짓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최소한 뭐 반성하고 미안하다라고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오늘 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클로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아까 장현수 기자도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13년, 14년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은 지금까지 뭐 올 일도 없었죠. 일단 검찰 조직에 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어떤 진상 규명이 있었나 여태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마 뭐 이렇게 명쾌하게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기 위한 방송은 아니었지만 저도 이게 너무 길고 한동안 잊혀졌다 다시 떠오르고 너무 이렇게 가심만 남고 안에 무슨 내용인지는 잘 남지 않는 아이템이어서 모처럼 저도 정리가 좀 쭉 된 그런 기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실 때 장현수 기자도 이제 합류를 하셨으면 뭐 하는지 뭐 하신지 아시네요 보니까. 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까지 외쳐주시고 클로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나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깜찍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따라 하시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걸 뭘 또 알림 설정. 예, 그다음에 본방사수. 어렵네요. 자, 해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